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잘 안 지치는 분인데 요즘은 좀 지쳐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더 겸손해야지. 자, 오늘부터 대권 뉴스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선이 끝나서 정치 파발마로. 이제 인터넷 광속 시대인데 뭐 파발마, 예? 약간 좀 시대 상황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바꿨어요. 자, 요즘 저 땡벌 교수님, 예. 요즘 꿀벌 사라진 거 뉴스에 많이 보이죠? 예? 그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땡벌이 잡아먹었다 뭐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 이 서정욱 변호사 첫 출연인데 이번 대선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0.74% 박빙승부였어요. 어떻게 봤어요? 정말 이제 민심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게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찍은 분들 중에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앞에 계신 분.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 이게 적이 아니고 하나의 동지다. 용각사님 갖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적이 아니고 이게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를 좀 잊어버리고 다시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더 이게 통합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은 이게 저는 동당하다 봅니다. 네. 무승부예요. 따라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꼭 일주일 전에 지난 방송에 이 시간에 그때 선거 전이었잖아요. 3월 7일 날 10% 이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거기에 50만 원을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게 10% 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0.73인데. 여의도 연구소나 예.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고 저도 이게 했는데 깨끗하게 졌으니까 50만 원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직원들 스태프들 회식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뭘 바란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조선일보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 기사가 나왔는데 부인했어요. 본인은 이런 네. 해프닝이 있었는데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인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과반수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은 총리 인준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총리설이 꼬리표를 달고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분인데 이 조선일보라고는 매체가 보도한 걸 보면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막 지금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본인의 물론 이제 본인이 약속했던 거지만 뭐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네.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카드를 던진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있어야지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인사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이제 비밀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로 이게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은 이게 야당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을 내세워야 된다. 너무 이게 독단적으로 총리 후보를 내세웠다가 인준이 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여야가 다 국민의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야당과 협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이게 총리로 지명하면 좋겠다. 네. 상당히 안철수 후보도 그 점에서는 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혹시 이게 과연 지명이 부결될지 어떨지 안철수 대표도요. 상당히 민주당에도 이번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준석 대표라든지 적이 많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돼요. 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제 DJP 정부였으니까 그때 김종필 총리가 서리로 인준을 받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던 일도 기억이 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윤석열 당선인도 총리 지명에 고심이 깊겠어요. 고심이 깊을 텐데 만약의 경우에요. 안철수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 단일화 발표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첫째는 인수위 때부터 같이 하겠다 공동정부 구상을 얘기했고 본인은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에 들어가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 행정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장관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오브댐 장관이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리를 잡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일단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그렇게 생각이 말씀을 나고요. 드릴 수 있죠. 그럼 결국 총리밖에는 자리가 없고 또 장관들은 보통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지만 총리는 법적으로도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실현이 안 돼서 이제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본인이 책임 있는 어떤 행정 업무를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총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총리를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또 반대할 수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이번에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선택지가 없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지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검증이 다 된 걸로 아실 수 있지만 이제 항상 후보 나오실 때마다 소수 정당의 후보로 나오시다 보니까 1, 2 후보들한테 집중되잖아요 검증이. 그래서 혹시나 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본인한테도 치명타고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총리로 지명됐을 경우에 예. 어떻게 돼요?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문회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밀한 검증의 대상이 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역할을 하신 적도 없고 청문회를 하신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에 나오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고 그래서 혹시나입니다. 이거는 뭐 혹시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얘기가 나오게 돼서 그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네. 되면 본인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알겠어요. 당선인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정혁 변호사님, 총리 지명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이제 인수위가 그 활동을 좀 하고 두 달간 하니까 예. 대통령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니까 임명되고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5월 10일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게 예, 되는 예. 그 이후에 이제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52.7%인데 이게 역대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혁 변호사님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79.3,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64.4,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74.8 이렇게 잘할 걸로 옛날에 봤어요. 예. 이게 허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은 이제 겨우 과반 52.7만 잘할 거다. 역대 최저치는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취임 초에 지지율이 임기 말보다 높았어요. 이 말은 이게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높았고 임기 말에 낮았어요.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윤석열 후보는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초에는 역대 최저치로 52.7로 시작했지만 퇴임 시에는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이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결국은 대선의 결과와도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지금 당선인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론조사 나왔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선인이 됐고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제가 볼 때는 더 박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다 신뢰를 주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모습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안 보이면 본인은 상당히 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맡은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는 방송하느라고 못 봤는데 열었죠? 예, 맞습니다. 최진봉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 그 그러니까 인수위 인선이죠. 이번 주말 완료하겠다고 얘기고 다음 주 초에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최정학 서울대 교수 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는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관장에서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 이태규 네,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운영 원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게 눈에 띄는데요. 그 여가부 공약 폐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 방향 보고 후에 당선인이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당 합당은 사무총장끼리 만나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공약 이게 어떻게 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은 사실 여가부 폐지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약간 그 여러 방향을 보고한 후에 당선인이 선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아직 뭐 당선인이 선택하니까 당선인이 폐기하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식 변호사 현재까지 내정된 인물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게 무난한 정도, 뭐 깜짝 인사는 없었고요. 어차피 이게 오늘 이제 또 두 분이 된 게 이제 그 지방 분권 그 발전의 그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이분들도 다 이미 예측된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은 원희룡이고, 그다음에 추경호, 이태규 다 이게 예측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깜짝 인사는 아니고 그냥 이게 무난한 정도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이제 재확인했어요. 해당 부처가 이제 소명을 다 했다는 건데 키를 진 민주당 반응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 폐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당선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소명을 다했다. 예, 역사적 소명을. 그렇게 얘기를 이런 했기 얘기를 때문에 했어요. 뭐 안철수 위원장은 약간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폐기 쪽으로 갈 것 같고 저는 그 이후에 그러면 여가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업무들 그 업무들이 어떻게 그러면 연장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부분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가부가 운영했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부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했던 업무들을 다른 부처에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게 잘 조정이 된다고 하면 뭐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여가부에 했던 업무 자체를 없앤다거나 아예 그 업무 자체가 다른 부처로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여성 관련된 문제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양육, 보육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의 이름을 받고 다른 이름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은 이제 폐지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대로 갈까요? 이 공약대로? 그렇죠. 저는 이제 아주 바람직하다 봐요. 원래 이게 민정이라는 게 뭐냐?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그 야당 인사 뭐 사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적을 탄압하는 좀 이게 기능이 잘못돼 버린 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 자체를 이게 폐지하는 큰 방향은 옳고 다만 이제 그 공직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역할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 우리가 이게 또 공직 헌결 이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네. 다른 이게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만 민정수석 자체를 폐기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고위 관리들 임명하고 그럴 때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그 기능을 다른 수석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사 검증 자체를 없앤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없앨 수 없고요. 일단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감찰관을 오늘 임명한다잖아요.
5년 동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어요. 그걸 임명하면 친인척 비리라든지 청와대 직원 감찰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의 그 검증을 보니까 국세청 예를 들어 이제 여러 부처에서 파견 놓은 거죠. 전문에 파견 받아서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검증 작업을 하는 데는 기존의 민정수석실과 다른 구성으로서 네. 각 부처마다 필요한 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게 별도 기업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뭐 쭉 지켜봐야죠. 뭐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여야가 이 대장동 특검을 놓고 힘겨루기 중인데 최 교수님,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7명 정도의 특검 그 추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예를 들면 변호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이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7명의 구성원들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 중에 2명이나 3명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안이거든요. 그 상설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계없이 새롭게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 단위 자체를 좀 더 심플하게 해서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특검을 누가 추천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 때문에 결국 여야가 힘겨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소정 변호사님. 아마 근데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요. 아마 한동훈 수사팀장에게 피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선정하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그 과연 이게 퇴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에도 보니까 전부 이게 윤석열 당선이 수사하는 게 많아요. 부산저축은행부터.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게 그 수사를 부실하게도 직무유기라는 거는 공소시효가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지나도 한참 지나고 공소시효도 지난 거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 당선인 대통령을 수사를 못 해요. 형사소추 특권이 있다면 내란하고 외환죄 외에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수사하자는 특검을 지금 발의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데 그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팀을 좀 이게 보강해서 제대로 이게 하고 있는 걸 마무리 짓고 이게 만약에 좀 부실하다. 이럴 때는 이게 별도의 특검법을 협의해서 별도의 특검을 임명해서 저는 진실을 밝게 된다. 그러니까 이래 보는 거죠. 서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대장동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특검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누굴 하고 이게 싶다는 얘기예요. 누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특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대장동의 인허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정을 수사한다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서 특정인을 미리 겨냥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 이러면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을 겨냥한 법인데 대통령이 뽑혀가 형사소추 특권도 있고 시효도 지난 게 이게 과연 통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하면 특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지금 절차상을 빨리 진행하면 5월 전에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윤석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 특검법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대장동 관련해서 양측 다 논란이 있어서 다 이름이 등장하고 녹취록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아까 지금 최성욱 변호사 말씀처럼 형사소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임기 끝나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하려면 지금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이건 그 양측 다 불만이 있는 요소고 국민들이 볼 때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예 차라리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야 협상 과정 계속 지켜볼게요. 자,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한 민주당 비대위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인사들이 임명됐죠? 일단은 뭐 그 비대위 같은 경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꽃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N번방 폭로를 했던 그 박지연 그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된 이분이 선대위 디지털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권지용 선대위 청년 선대위원장, 김태진 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 중에는 30대 이소영 의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비대위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그리고 이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인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개파를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이낙연계 의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정세균계 의원도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파 안배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비대위 구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8명 비대위 인사 중에 4명이 2030 세대인데요. 서주영 변호사님, 비대위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이제 비대위는 깨끗하게 진짜 그 떳떳하게 책임이 없는 분들이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나머지 그 공동 비대위원장 N번방의 우리 박 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그 외 20, 30대 청년 비대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도 이준석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그 민주당도 저는 청년들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네. 다만 이제 아까처럼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문제고 윤호중도 문제다. 이래 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만나고. 물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당내 일부에도 그런 지적이 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또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의 비대위원장직은 좀 불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요. 네.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럼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 물론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뭐 그런 지적이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상황 또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체제로 함께 뭉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분란 또 이 논쟁이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통합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렇게 올렸어요. 국민들이 잠시 맡긴 권력을 독점하고 오만한 행태를 하다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책임이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사실은 이번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걸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막판에 많이 쫓아왔지만 인물론이 정권 심판을 넘지 못했으면 결국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하는 건 비대위를 맡는 것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이런 혼란이 나와서 개파 싸움으로 비춰지거나 또 이재명 계와 뭐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주류 세력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부분으로 좀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통합의 숙제를 떠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직설, 직언하십시오. 네, 잘했답니다.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이번 선거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네, 월요일이라서 그냥 다 잘했군 잘했어요. 자,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대권 뉴스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치 파발마라는 이름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